당신 미쳤어? 정신과 의사가 수술을? 동료 의사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한국인 남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왼팔에는 차갑게 빛나는 금속 갈고리 의수가 장착되어 있고 그 갈고리로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솜씨였으니까요. 이곳은 보스턴 대학병원 응급실. 가스 폭발로 수십 명의 환자가 한꺼번에 밀려들었고 복도는 아비규환입니다. 출혈로 죽어가는 환자를 아무도 돌보지 않자 왼팔이 없는 이 정신과 의사는 3년 동안 밤마다 혼자 연습해온 비밀 무기를 꺼내 든 것이죠. 한쪽 팔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은 외과 의사의 꿈. 그 꿈이 지금 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김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의 보스턴은 단풍이 한창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3년 차인 김준모에게 이 가을의 아름다움은 그저 창밖 풍경일 뿐이었죠.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해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1살의 준모는 한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예술가의 손처럼 섬세했고 교수들은 그를 차세대 외과계의 별이라고 불렀었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준모의 왼쪽 손목 아래는 텅 비어 있습니다. 27살 외과 레지던트 2년 차였던 그 운명의 날, 야간 당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졸음운전 차량이 그를 덮쳤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의 왼팔 손목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죠. 외과 의사에게 손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오른손이 온전하다 해도 양손의 협응이 없이는 정교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준모는 그날 이후 석 달 동안 병실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의 지도교수였던 박성민 교수님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준모의 병실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죠. 준모야, 손은 잃었지만 내 머릿속 지식과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어. 외과는 안 되더라도 너는 여전히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단다. 그렇게 준모는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전향을 결심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자신이기에 오히려 환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박 교수님의 도움으로 준모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준모는 낮에는 미국 의사면허 시험 준비에 매진했고 밤에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시간에 준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특수 제작한 갈고리 의수를 왼팔에 착용하고 과일 껍질에 닭가슴살에 실리콘 패드에 끊임없이 봉합 연습을 반복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준모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메스를 쥐고 봉합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여전히 외과 의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집착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이었을까요? 준모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이, 아니 갈고리가 움직이는 그 감각만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준모는 보스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따뜻하고 성실한 의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레지던트인 사라, 채는 준모의 환자, 응대 방식을 존경했죠. 준모, 당신은 정말 환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공감을 잘하세요? 채니 물었을 때 준모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준모는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한국에서 의사였다는 것, 그리고 사고로 왼손을 잃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외과 레지던트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매일 밤 봉합 연습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모는 그것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병원 사무실 책상 깊숙한 곳에 작은 검은색 가방을 숨겨두고 그 안에 갈고리 의수를 보관했죠. 어느 날 오후
준모는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걷다가 문득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병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는 수술복을 입은 외과 의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모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가득했죠. 준모? 뒤에서 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준모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멋진 사진이네 싶어서요. 그날 저녁 준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그는 침대 밑에서 또 다른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봉합 키트, 실리콘 패드, 그리고 예비 갈고리 의수가 들어 있었죠. 준모는 의수를 왼팔에 고정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갈고리가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직도 꿈을 못 버렸나 봐. 준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실리콘 패드를 펼쳐놓고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갈고리는 사람의 손가락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모는 3년 동안 수천 번의 연습을 통해 갈고리를 마치 자신의 손가락처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게로 조직을 고정하고 바늘을 정확한 각도로 통과시키고 실을 당기는 힘을 조절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준모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는 다시 외과 의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모는 다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약물을 처방하고 심리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작은 갈증이 남아 있었죠. 나는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외과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걸까? 준모는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보스턴 도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낡은 건물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 폭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반경 100m를 강타했고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전체에 코드 오렌지, 즉 대량 환자 발생 비상사태가 발령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비상 소집되었고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준모는 그때 13층 병동에서 환자와 상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비상벨 소리에 그는 상담을 중단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준모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도심에서 가스 폭발이요. 환자들이 지금 응급실로 몰려오고 있대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모와 첸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도 내려가 봐야 할까요? 첸이 물었습니다. 일단 회진마저 마치고 상황을 봅시다. 준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모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량 환자 발생 상황. 그것은 모든 외과 의사에게 전장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준모는 자신도 모르게 왼팔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아래 비어있는 손목이 마치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아니야, 나는 이제 정신과 의사야. 응급실은 내 영역이 아니야. 준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회진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준모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진을 마친 준모와 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응급실 쪽으로 향하는 순간 두 사람은 그 광경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복도까지 환자들이 넘쳐나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신음소리, 울음소리가 뒤섞여 마치 전장을 방불케 했죠. 간호사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응급구조사들은 들것에 실린 환자들을 계속해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첸이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훑고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사람, 유리 파편에 베인 사람, 골절상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당장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도 여러 보였습니다. 준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일단 위로 올라가요. 여기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첸이 준모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복도 한쪽 구석에 놓인 들것 위에 환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 환자였습니다. 그의 오른쪽 팔뚝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임시로 감은 붕대는 이미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그 환자를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준모는 그 환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모? 첸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준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 붕대를 살짝 들춰보았습니다. 팔뚝 안쪽 깊숙한 곳에 약 5cm 길이의 열상이 있었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모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 열상이 아니야. 요골동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 당장 봉합하지 않으면 출혈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준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야. 여기는 내 영역이 아니야. 만약 내가 개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의사 면허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 환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당장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어. 나는 의사야.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본분 아니야? 준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확히는 그가 잃어버린 왼손이 있어야 할 자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모,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요. 첸이 다시 한번 재촉했습니다. 준모는 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준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첸, 미안하지만 나 잠깐만 사무실 다녀올게요. 네, 지금요? 응, 급한 게 있어서. 금방 올게. 준모는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를 가로질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준모는 재빨리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검은색 가방. 그것을 꺼내는 준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자신의 본능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열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갈고리 의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갈고리는 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었고 팔뚝에 고정하는 가죽 스트랩이 달려 있었습니다. 준모는 긴팔 셔츠의 왼쪽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그의 왼팔 손목 아래는 매끈하게 치유된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의수를 조심스럽게 팔에 고정하고 스트랩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준모는 갈고리를 몇 번 움직여 보았습니다. 어깨와 팔뚝,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갈고리가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3년 동안의 연습은 이 의수를 마치 자신의 손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준모는 가방을 들고 다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몇몇 동료들이 그를 바라보았지만 긴 소매 안에 숨겨진 의수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 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모, 대체 뭘 가지고 온 거예요? 필요한 거요. 준모는 짧게 대답하고는 아까 그 환자에게로 향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땀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출혈성 쇼크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준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봉합 키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준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아이디 카드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생님은 정신과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하지만 이 환자 지금 당장 봉합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준모가 왼팔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준모의 왼팔에 고정된 갈고리 의수를 보고 말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준모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첸도 그제야 준모의 왼팔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모, 그게 대체... 첸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외과 레지던트 출신입니다. 이 환자는 지금 요골동맥 손상으로 과다 출혈 중이에요. 당장 봉합하지 않으면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봉합 키트를 주세요. 간호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보고는 급히 봉합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준모는 키트를 받아들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 정확히는 오른손과 왼쪽 갈고리가 키트를 열었습니다. 준모, 이건 안 돼요. 첸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신 영역이 아니에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로서 준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첸, 저 사람 지금 죽어가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더 심각한 환자들 때문에 당장 여기 올 수 없어요. 제가 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준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사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첸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요. 준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준모는 소독약을 환자의 팔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오른손으로 소독솜을 잡고 왼쪽 갈고리로는 환자의 팔을 고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갈고리가 환자의 살갗을 건드리는 모습은 어딘가 섬뜩했지만 동시에 신기하게도 정교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손처럼 움직이는 갈고리에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준모는 국소 마취제를 주사했습니다. 환자는 이미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마취가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준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너는 수천 번 연습했어. 이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합을 시작할 순간이 왔습니다. 준모는 봉합 바늘을 집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바늘 홀더를 잡고 왼쪽 갈고리로는 조직 집게를 조작했습니다. 갈고리의 세 개의 관절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집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늘이 환자의 살갗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주변이 숨을 죽였습니다. 갈고리가 조직을 들어 올리고 오른손이 바늘을 통과시키고 실을 당겼습니다. 첫 번째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준모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의 갈고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봉합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고 동시에 더욱 정확해졌습니다. 마치 교향곡을 연주하는 음악가처럼 준모의 손과 갈고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갈고리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준모의 의지가 구현된 또 하나의 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아이디카드에는 닥터 피터슨, 응급의학과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빠르게 걸어오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피터슨의 목소리가 응급실을 울렸습니다. 피터슨 과장의 목소리는 응급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준모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자의 팔에 집중한 채 네 번째 봉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피터슨은 성큼성큼 다가와 준모의 어깨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가, 그것도 한쪽 팔에 기괴한 갈고리를 단체로 환자를 봉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멈춰! 피터슨이 소리쳤습니다. 준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피터슨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고 준모의 눈에는 차분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환자는 요골동맥 손상으로 과다 출혈 중입니다. 당장 봉합을 완료해야 합니다. 준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학적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뭔데 그걸 판단해? 피터슨이 비웃었습니다. 너는 정신과 의사야. 응급실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손은 또 뭐야? 설마 그 갈고리로 환자를 봉합하겠다고? 피터슨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준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5번째, 6번째 봉합이 정교하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내가 당장 멈추라고 했어. 피터슨이 준모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저 환자 상태 보세요. 이미 얼굴이 창백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 지금 봉합을 중단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의학적 판단으로 준모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터슨은 첸을 노려보았습니다. 너도 정신과 아니야? 이건 명백한 월권행위야. 준모는 대화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환자뿐이었습니다. 7번째, 8번째 봉합. 출혈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갈고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며 조직을 들어 올리고 바늘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른손의 바늘 홀더는 완벽한 각도로 바늘을 밀어 넣었고 실은 적절한 장력으로 조여졌습니다. 이것은 예술이었습니다. 의학이라는 이름의 예술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점차 피터슨의 분노보다 준모의 손놀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응급구조사 한 명은 자신도 모르게 대단한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피터슨은 이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 저 정신과 레지던트를 지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닥터 김, 피터슨이 준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지금 병원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전문 영역을 벗어난 의료 행위는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병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어. 당장 멈추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거야. 피터슨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방어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모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피터슨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환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정신과든 외과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준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렬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터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모의 눈빛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의사의 눈빛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명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피터슨은 그 눈빛을 오래전에 잊어버렸습니다. 권위와 지위, 그리고 제약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언젠가부터 환자보다 시스템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젊은 한국인 의사의 눈에는 아직 그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준모는 다시 환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9번째, 10번째 봉합. 이제 상처의 깊은 층이 완전히 봉합되었습니다. 출혈이 멈추었습니다. 환자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준모는 표층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욱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피층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갈고리는 마치 손가락처럼 피부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잡아주었고 바늘은 완벽한 간격으로 통과했습니다. 첸은 준모의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대에서 외과 실습을 할 때 많은 봉합 수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광경은 그 어떤 것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은 의사가 차가운 금속 갈고리로 그 어떤 외과 전문의보다 완벽한 봉합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준모의 이마에서 땀이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11번째, 12번째, 13번째, 표층 봉합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도 피터슨의 분노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준모와 환자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준모는 조심스럽게 실을 자르고 소독거즈로 상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섰습니다. 환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강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살았습니다. 준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몇몇은 박수를 치려다 말고 주위를 의식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박수를 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다고, 놀랍다고, 당신은 진짜 의사다라고. 피터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감탄. 하지만 그는 그 감정들을 억눌렀습니다. 닥터 김. 피터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중대한 규정 위반을 저질렀어. 이 일은 상벌위원회에 보고될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피터슨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준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갈고리의 의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묻은 갈고리가 형광등 빛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의사였습니다. 첸이 다가와 준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모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준모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첸.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미소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쪽 팔을 잃은 의사였지만 동시에 여전히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의료진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한 구석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환자가 한국인 의사의 손에 의해, 아니 그의 갈고리에 의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의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준모는 봉합을 마친 후 조용히 손을 씻었습니다. 세면대에서 흐르는 물이 갈고리 의수의 틈새에 고인 피를 씻어냈습니다. 붉은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준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정신과 레지던트 김준모가 사실은 갈고리 의수 완벽한 봉합을 할 수 있는 전직 외과 의사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준모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과장인 닥터 윌리엄스와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피터슨이 이미 사건을 보고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모는 과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윌리엄스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모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윌리엄스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윌리엄스는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앉으세요, 닥터 김. 준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윌리엄스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모, 어제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윌리엄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피터슨 과장이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당신이 전문 영역을 벗어나 응급봉합수술을 시행했다고요. 이것은 병원 규정상 명백한 위반입니다. 준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모, 당신은 우수한 레지던트입니다. 환자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동료들도 당신을 존중하죠. 하지만 이번 일은 심각합니다. 병원은 각 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모든 의사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행동한다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어요. 윌리엄스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모의 가슴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과장님, 준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 앞에서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봉합하지 않으면 출혈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더 심각한 환자들을 돌보느라 그 환자에게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며 환자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규정을 어기고 환자를 살릴 것인가. 준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준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모, 당신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법적 책임 문제가 있어요. 만약 봉합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병원은 당신을 보호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정신과 의사로 고용되었고 외과 시술에 대한 책임 보험이 없습니다. 윌리엄스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관리자로서 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국에서 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2년 동안 수백 건의 수술에 참여했고 봉합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비록 왼팔을 잃었지만 저는 3년 동안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갈고리 의수로 정교한 봉합을 할 수 있도록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봉합은 제 능력 범위 내의 일이었습니다. 준모의 말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직한 평가였습니다. 윌리엄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모, 이것 좀 보세요. 그것은 어제 준모가 봉합한 환자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윌리엄스가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당신의 봉합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평가를 읽어볼까요? 윌리엄스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봉합 상태 우수, 조직 정렬 완벽, 매듭 장력 적절, 흉터 최소화를 위한 진피 봉합 기법 적용됨, 전반적 평가, 전문의 수준의 봉합술. 준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징계만을 예상했지 이런 평가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윌리엄스는 서류를 내려놓고 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준모, 당신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시스템을 우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터슨 과장은 이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윌리엄스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 후에 상벌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윌리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거기서 당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 제명될 수도 있어요. 최선의 경우라도 견책 처분은 불가피할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준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준모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모,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당신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당신은 의사의 본분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용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 규정, 법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죠. 때로는 그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없다면 혼란이 올 겁니다. 윌리엄스의 말은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준모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복잡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준모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지만 동시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인의 세계였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회색지대, 그 안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 준모는 이제 그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모는 정신과 병동을 회진했습니다. 환자들은 평소처럼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어제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습니다. 준모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한 환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준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제 바쁜 하루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레지던트가 갈고리 의수 완벽한 봉합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피터슨 과장과 대립했다는 이야기. 의료진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준모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살렸잖아. 그게 의사의 본분 아니야? 하지만 다른 이들은 우려했습니다. 규정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야. 만약 모두가 자기 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저녁이 되어 준모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왼팔의 소매 속에는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그가 있었습니다. 갈고리 의수는 사무실 가방 속에 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한쪽 팔을 잃은 의사였지만 여전히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벌위원회가 열리기까지는 사흘이 남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준모의 일상은 기묘하게 변화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시선은 호기심 어린 것이었고, 어떤 시선은 응원하는 듯했으며, 또 어떤 시선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준모는 이 모든 시선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숨지 않기로, 움츠러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준모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준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어요. 제가 당신을 말렸던 것에 대해서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그 환자의 차트를 봤어요. 만약 당신이 봉합하지 않았다면 그 환자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의사로서 자신의 판단을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첸,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준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규정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당신의 조언은 합리적이었어요. 준모의 말에는 비난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첸은 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저는 그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준모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그의 오른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준모가 봉합했던 바로 그 환자였습니다. 닥터 킴?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모는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네, 저인데요. 괜찮으세요? 상처는 어떠세요? 남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습니다. 외과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봉합이 완벽해서 흉터도 거의 남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나중에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을 수도 있었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성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그의 가족을, 그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천만에요. 준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성은 준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생명을 구했다고요. 상벌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준모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준모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왼팔 소매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는 의도적으로 갈고리 의수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장애를 숨기지 않고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장인 닥터 해리슨, 의료윤리위원장, 법무팀 대표, 그리고 각 과의 대표들. 피터슨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준모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윌리엄스 과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첸과 몇몇 동료 레지던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모를 지지하기 위해 증인으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해리슨 병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닥터 김준모의 행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닥터 김은 응급실에서 자신의 전문 영역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병원 규정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슨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중립적이었습니다. 준모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피터슨이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장님, 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닥터 김의 행동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원의 의료 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만약 모든 의사가 자신의 판단만으로 전문 영역을 넘나든다면 우리의 전문성은 무의미해집니다. 피터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해리슨이 고개를 끄덕이자 첸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혼란 상태였고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닥터 김이 봉합한 환자는 방치되어 있었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닥터 김을 말렸습니다. 규정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규정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닥터 김은 그날 의사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봉합 실력은 전문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신을 말한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증인들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봉합을 목격했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봉합을 봤지만 닥터 김의 손놀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갈고리가 마치 살아있는 손처럼 움직였어요. 응급구조사가 말했습니다. 그 환자는 정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닥터 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 본인이 증언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직접 참석했고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만약 제가 그날 죽었다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닥터 김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었습니다. 그가 규정을 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웅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환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준모를 심판하려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무언가 다른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란 무엇인가? 규정과 생명 중 무엇이 우선인가? 그리고 진정한 의료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회의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준모는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또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증언들이 끝난 후 해리슨 병원장은 잠시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레지던트의 징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의료 시스템의 본질, 규정과 인간성 사이의 균형,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의 근본적 의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피터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장님,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저는 모두의 감정적 증언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닥터 김의 행동을 용인한다면 이것은 전례가 됩니다. 내일 또 다른 의사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때는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피터슨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규정은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준모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해리슨이 고개를 끄덕이자 준모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피터슨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정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준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방치된 환자를 규정이 보호했습니까? 준모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규정은 완벽한 시스템을 전제로 합니다. 충분한 의료진, 충분한 시간, 충분한 자원. 하지만 그날 응급실에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량 재난 상황에서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준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외과 의사였습니다. 27살에 교통사고로 왼팔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과 의사에게 손은 생명과도 같으니까요. 준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지만 매일 밤 봉합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신과 의사나 외과 의사가 아니라 그냥 의사,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규정을 지키며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규정을 어기고 환자를 살릴 것인가? 준모의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된 날 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맹세를 지켰을 뿐입니다. 피터슨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준모는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전례를 만들까 우려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전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분별하게 규정을 어기는 전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가 진정으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례입니다.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의사 개개인이 자신의 양심과 능력으로 환자를 지킬 수 있다는 전례입니다. 준모는 자신의 왼팔 소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 수천 번의 연습으로 갈고리를 제 손처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이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모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징계하신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준모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념의 표현이었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었습니다. 해리슨 병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고민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 법무팀 직원이 급히 들어와 해리슨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해리슨은 서류를 훑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피터슨 과장님. 해리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가스 폭발 사고 당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당신은 응급실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피터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병원 업무로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해리슨은 서류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당신이 제약회사 영업 담당자와 점심 미팅을 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요. 대량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과장이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해리슨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피터슨에게로 향했습니다. 피터슨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병원 예산 관련 미팅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위해,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해리슨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피터슨 과장님, 당신은 비상 상황에서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요. 의료윤리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량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과장의 부재는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오히려 닥터 김이 그 공백을 메운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의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피고석에 앉았던 준모가 이제는 영웅이 되었고, 고발자였던 피터슨이 오히려 의심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해리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첫째, 닥터 김준모의 행동은 규정상 위반이지만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당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전문의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경고 처분만을 내립니다. 준모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고 처분,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해리슨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피터슨 과장은 비상 상황에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이것은 응급의학과 과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터슨 과장은 즉시 직위 해제되며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피터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권위, 그의 지위,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였습니다. 환자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 대가 시스템을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사용한 대가였습니다. 해리슨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대량 재난 대응 프로토콜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닥터 김과 같이 다른 전문 분야에서도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의사들이 비상시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해리슨의 선언은 단순히 준모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전체, 나아가 의료 시스템 전체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첸이 준모에게 다가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준모. 당신은 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준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첸. 당신이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눈에는 동료애와 상호 존중이 빛났습니다. 준모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외과 의사도 현재의 정신과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봉사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벌위원회가 끝난 다음 날, 보스턴 대학병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복도마다 준모의 이야기가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존경의 시선이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의사, 규정보다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한 의사. 준모는 이제 단순한 레지던트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모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신과 병동을 회진했고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한 젊은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석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심한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준모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환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선생님.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저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모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왼쪽 소매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준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모는 자신의 왼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27살 때였어요. 저는 외과 레지던트였고 장래가 촉망받는 의사였죠.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제 손목이 사라졌고 제 꿈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어요. 환자는 눈을 크게 뜨고 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겨낼 수 없었어요. 석 달 동안 병실에서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도 크지만 제게 남아있는 것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요. 제 지식, 제 열정, 그리고 환자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트라우마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된 이유도 그것입니다. 저는 제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모는 해리슨 병원장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병원장실에 들어서자 해리슨은 커피를 권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닥터 김, 먼저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해리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병원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의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준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병원장님. 해리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닥터 김. 당신은 그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재능을 더 큰 곳에서 활용하고 싶습니다. 해리슨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이사회와 논의한 결과 우리는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상 후 회복 및 재건 통합센터입니다. 준모는 놀라서 해리슨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리슨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센터는 신체적 외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을 때 동시에 심리적 트라우마도 겪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이 둘을 분리해서 치료하죠. 우리는 이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이 센터를 이끌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기회였습니다. 해리슨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과 의사로 훈련받았고 정신과 의사로 성장했으며 무엇보다 직접 트라우마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환자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드문 의사입니다. 센터장으로서 당신은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동시에 외과팀과 협력하여 재건 수술, 환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게 될 것입니다. 준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두 정체성, 외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둘 모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영광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모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다음 주 병원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센터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준모를 센터의 첫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발표 당일 병원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료진, 환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준모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었고 이번에는 왼팔에 갈고리 의수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준모입니다. 준모가 마이크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쪽 팔을 잃은 의사입니다. 세상은 저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준모는 자신의 갈고리 의수를 들어 올렸습니다. 금속 갈고리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 갈고리는 제 한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준모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새로운 센터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신체적 손상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 트라우마로 미래를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고,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걷겠다고. 준모의 말에 로비는 숙연해졌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모가 인사하자 로비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준모는 로비를 걷다가 휠체어에 앉은 10대 소년과 마주쳤습니다. 소년의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준모는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이룰 수 있어요. 다리를 잃었다는 것은 당신의 한계가 아니에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품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모는 창가에 서서 보스턴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곳. 그 속에서 준모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개척한 의사였습니다. 준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센터 개소식으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보스턴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고 찰스 강변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준모는 이제 외상 후 회복 및 재건 통합센터의 책임자로서 매일 아침 7시에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센터는 병원 신관 3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재건외과, 물리치료실이 하나의 공간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료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서진 삶을 재건하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준모의 하루는 언제나 환자 회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가 가장 먼저 찾은 환자는 6달 전 건설 현장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42살의 남성 마이클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처음 센터에 왔을 때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가 처음 준모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이클은 물리치료실에서 의수 사용법을 익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닥터 김, 마이클이 준모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의수를 흔들었습니다. 봤어요? 이제 저도 컵을 들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준모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마이클. 다음 주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개소 후 6개월 동안 120여 명의 환자가 센터를 거쳐갔고 그중 80% 이상이 성공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재활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센터의 성공 비결은 바로 통합적 접근이었습니다. 신체적 손상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다루고 환자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준모가 꿈꾸던 의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모는 전국 재활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강당에는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의료진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준모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왼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갈고리 의수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김준모입니다. 외상 후 회복 및 재건 통합센터의 책임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전직 외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준모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왼팔을 잃었던 그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던 과정, 매일 밤 갈고리 의수로 봉합 연습을 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3년의 시간, 응급실에서 규정을 어기고 환자를 살렸던 그날의 선택.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환자에게 정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준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에게 과거의 정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환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완전하다고,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준모는 센터의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화재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어떻게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는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무용수가 어떻게 휠체어, 댄스를 통해 새로운 꿈을 찾았는지, 각각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증언이었고, 적절한 지원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입니다. 준모가 강조했습니다. 개별 의사의 헌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보험 체계가 통합적 재활을 지원하도록, 의료 교육 과정에 트라우마, 인식치료가 포함되도록, 그리고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도록. 이것이 우리 의료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회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모는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 젊은 여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6달 전 준모가 처음 만났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기억하세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세요? 준모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준모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 복학했어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준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만든 작은 도자기 갈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갈고리가 제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준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치료한 환자가 다시 일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치유의 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준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준모는 센터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스턴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찾아낸 여정,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과정,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된 현재.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준모는 책상 위에 놓인 도자기 갈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팔에 있는 금속 갈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갈고리는 더 이상 그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메시지였으며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혹은 인생의 예기치 못한 시련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 준모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준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은 의사. 꿈을 포기했지만 더 큰 꿈을 찾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 준모는 갈고리를 내려놓고 다음 날의 환자 차트를 펼쳤습니다. 내일도 그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의 길 위에서, 치유의 여정 속에서 함께.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